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엄마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약사가 될 때까지 연애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모가 저랑 딱 맞는 남자가 있다며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한의사가 되려고 연애도 안 하고 산 남자라기에 한번 보기로 했는데 딱 봐도 인기가 많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첫 만남인데도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은 게 역시나 여자가 없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볼 수 있냐는 그의 질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전 거짓말하는 사람은 딱 싫어요. 대차게 말했는데 그 남자가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그렇게 말한 뒤 새침하게 돌아섰는데 집에 돌아와서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나는 겁니다. 마침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짓말을 한 게 없는데 혹시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처럼 공부하느라 여자친구를 한 번도 안 사귀어 봤다면서요? 당황하는 눈치가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싶었죠. 그게 잠깐 시간 되세요? 변명을 늘어놓을 줄 알았는데 대뜸 집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한사코 괜찮다고 말렸지만 끝내 오겠다기에 근처에서 보기로 했죠. 정말 집에서 나온 건지 수수한 차림의 그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저한테 숙자 씨를 소개해 주신 분이 저희 이모세요? 아무래도 이모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좋아하는 여자는 있었죠. 대학 다니면서 첫사랑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자를 만났어요. 역시 제 촉이 맞았더라고요. 그 여자를 생각하는 눈빛이 좀 애틋하게 보여서 기가 찼습니다. 선본 여자한테 와서 저런 눈빛으로 옛 여자를 생각하는 걸 보니 예의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냥 짝사랑이었어요. 제가 누굴 만날 처지가 못 됐거든요. 원래 같으면 집이 가난해서 취업을 해야 했는데 제 고집으로 한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가난해서 못 벗어날 것 같았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요. 근데 등록금 조금 보태주는 것 외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죠. 그때는 그냥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외모도 괜찮고 매너도 좋고 학력도 직업도 좋은데 그때는 그저 가난해서 짝사랑마저 포기해야 했다는 그의 말에 많이 멋쓰겠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질투하신 거예요? 듣고 보니 그랬더라고요. 처음 만난 남자한테 질투를 하다니. 제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는 평범했어요. 아버지는 공기업에 다니셨고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사이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 약사가 된 경우였죠. 제 얘기 좀 재미없죠. 무안해서 물으니 그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땐 좀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요? 그런 삶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아이들은 걱정 없이 자라는 게 좋죠. 이룰 수 없는 꿈도 꾸면서. 힘들게 한의사가 됐다는데도 낭만적인 면이 있는 남자였어요.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의사랑 약사가 결혼한다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꽤 오래 자식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사람이 다 가질 순 없다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그런데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결혼을 한의사와 약사의 결혼이라고 보는 시선 자체가 질투였다는 것을. 그 후로 오기가 생겨서 인공수정도 해보고 불임 클리닉도 가봤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제 몸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였죠. 남편이 보다 못해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자식이 없으면 좀 어때? 우리가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둘이 재밌게 살면 되지. 나중에 후회할까 봐. 후회할 일이 그것뿐이겠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는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더 힘들어. 남편의 말을 들은 뒤로는 조급함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자식은 하늘의 뜻에 맡기자고 생각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대 후반이 돼가면서 내 인생에 자식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선물처럼 아기가 찾아왔어요. 막상 생기고 보니 유산이라도 될까봐 어찌나 겁이 나던지 약국일도 줄여가며 태교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다칠까 저렇게 다칠까 걱정하며 사느라 폭삭 늙는 심정이었죠.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인생에는 아들밖에 없어? 어? 그럴 리가. 지금은 애가 어리고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여보, 말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당연히 알지. 11살이잖아. 쟤 키 큰 것 좀 봐. 그래도 애지. 아직 초등학생이고. 물가에 내놓은 애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똑바로 보자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컸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늦게 낳은 아이라 그런지 제 눈엔 그저 애로만 보였거든요. 남편은 아들이 운동하다 좀 다쳐와도 열심히 했구나 하고 등을 두드려주는데 저는 애가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열심히 살펴보곤 했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의 말이 맞더라고요. 조금 지나자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더니 금세 20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올바르게 성장해서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우리 부부에겐 아들의 성장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졸업 후엔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이제 정말 아들이 자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실감했죠. 아들이 독립해서 나가던 날 의외로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잘 키워서 내보냈다고 생각하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멀리서 그의 삶을 지켜보는 것뿐이구나 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결코 저를 너그럽게만 만들지 않더라고요. 특히 자식이라 더 그랬어요. 엄마, 저 이 결혼 하려고요. 어머, 정말? 그럼 한번 봐야지. 그 전에 제가 먼저 허락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들이 지금껏 말을 망설이던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좋아하는 여잔데 어머니가 무당이시래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보니 이번만큼은 남편도 태어난 척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어머니 직업이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무당이라는 건 직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야. 저도 알고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어머니도 되고 싶어서 되신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네. 신내림이라는 걸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네, 저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두 부자가 교양 있게 의견을 주고받기에
저는 단호하고 무식하게 맞섰습니다. 안 돼. 무당이라는 게 그쪽 엄마만의 문제라고? 아니야. 네 자식도 무당 될 수 있어. 그 후 아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교양 있는 척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달을 반대하니까 아들은 아예 시금전폐까지 하더라고요. 일이 거기까지 가자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자의 목소리이기에 당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여자친구 엄마더라고요. 한번 좀 볼 수 있냐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내 아들 문제인데 무당 만나는 게 무서우랴 싶었죠. 그쪽에서 약국 근처로 오겠다기에 오라고 했습니다. 찻집에서 만났는데 단아한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사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이라뇨? 그건 좀... 제가 이러실까봐 뵙자고 했어요. 무당이라는데 고상하게 생긴 것도 같고 얌전한 한복을 입어서 그런지 어느 양반집 규수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일하실 때도 이렇게 입으시나요? 아니요. 일할 땐 좀 화려하게 입죠. 제가 모시는 분이 그런 옷을 좋아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무당이 모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더니 절 보며 막 웃는 겁니다. 당황스러우실 거 알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입니다. 그저 신을 모실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안 좋은 건 미리 예방할 수 있죠. 계속 이러시면 아드님, 저 꼿꼿한 성정에 진짜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원하시진 않죠? 지금 저한테 악담하시는 겁니까? 악담이 아니라요. 제가 좀 봤어요. 우리 애들 천생연분이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다 여쭤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둘이 만나면 백년해로예요. 제가 평생 빌게요. 우리 애들 자식한테는 가시지 말라고. 그게 부탁한다고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모시면서 우리 애들은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평생 빌고 또 빌 거예요. 그분도 제 정성을 보시는데 설마 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평생 잘 모실 건데? 그러나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사부인, 우리는 가족이 될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살게요. 제가 무당인 것도 주변에는 비밀로 하면 되죠. 무당을 만나고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병을 앓으며 식음을 전폐한 아들을 찾아가 보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꼭 결혼까지 해야겠어? 엄마,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요. 꼭 엄마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정상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잖아. 엄마,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없으면. 이런 게 그 무당이 말한 천생연분이라는 건가 싶고 착잡하더군요. 해, 그럼. 응? 아빠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엄마랑 아빠도 원래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멀리서 지켜보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도 사돈이 무당이라고는 못했어요. 그래도 명절에 한 번씩은 얼굴을 봤습니다. 며느리도 보기에 나쁘진 않았어요. 엄마는 무당이어도 며느리는 아들 회사 하청업체 영업직원이었는데
밝고 싹싹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너무 퀭하더라고요. 어디 아파? 아니야. 요즘 일이 많아서. 애가 말 수도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 사람이 요즘 야근이 많아요. 승진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승진 안 해도 좋은데. 아들 내외가 돌아간 다음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 얼굴이 너무 안 좋지 않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조만간 한의원에 좀 들르라고 했어. 진맥하고 약 좀 지어주려고. 그래? 잘했네. 그러나 그 후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남편의 한의원에 들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넣으려는데 아들이 집에 온 겁니다.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들이 결혼 후 은근히 제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내켜하지 않는 걸 알고 연락도 자주 안 하던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날도 안색은 여전히 안 좋더라고요. 아빠가 한의원으로 오라고 했다던데 왜 안 갔어?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건강검진은 받아봤어? 엄마, 사실은... 그래, 말해봐. 너 어디 아픈 거야? 혹시 어디가 많이 아픈 건가 가슴이 다 철렁했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니 뭔가 한참 잘못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요. 뭐? 네 월급이 적은 월급이 아닌데 왜 카드값을 못 내? 그게 가구 같은 걸 카드로 샀더니 그걸 일시불로 샀어?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며느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니. 네가 산 게 아니구나? 아직 그게... 네 와이프가 샀니? 진짜 뭘 샀길래 이래. 네 안색이 안 좋은 것도 마음에 걸려서 그래. 결국 아들이 울면서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사치가 심해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아내랑 장모님이 제 이름으로 카드 발급을 여러 개를 했더라고요. 뭐? 그걸 다 한도 끝까지 쓴 걸 몰랐어요. 제가 카드 문자 못 보게 제 휴대폰에는 차단번호로 등록해놨었더라고요. 저는 결국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와이프 당장 오라고 해. 결국 그 자리에 며느리가 소환됐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도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랑 너희 어머니 대체 카드로 뭘 산 거니? 어머니 별거 안 샀어요. 아무래도 엄마한테 자식이 저 하나잖아요. 주변에 선물할 것 좀 사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카드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카드 한도로는 부족해서 더 발급받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그 카드 한도가 4천만 원은 되는데 선물 사는데 부족하다고? 저랑 엄마가 눈이 좀 높아서. 너 정말 미쳤니? 순간 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신랑 돈 쓰는 게 뭐 잘못인가요? 너희 집 선물이면 너랑 어머니가 돈을 내야지.
신랑이 쓰라고 준 거예요. 여보, 당신이 말해봐. 그렇게 입만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결혼 선물을 좀 사고 싶다길래 그럼 제 카드로 사라고 했어요. 그거 뭐 얼마나 할까 싶기도 하고 결혼하면서 아내가 일을 관뒀거든요. 뭐? 그래서 준 건데 어느 날 아침에 휴대폰이 안 보여서 한참을 찾다가 일단 출근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신분증이랑 휴대폰으로 카드 발급을 잔뜩 받은 거 있죠. 이번 달에 청구된 금액만 억 단위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야 잘 산다고. 특히 결혼 초반에는 그래야 한다고 했다고요. 우리 엄마 무당이에요. 신이 그러라는데 당연히 잘 따라야죠. 어머니는 우리가 잘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무당 자식 아니랄까봐 기만 세서는.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신이 네 형편과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게 제대로 된 신이야?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너 뭐 하는 거니? 당신 지금 우리 신을 욕했어? 감히? 아들은 기겁하면서 며느리를 저에게서 떼어내려 했지만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 머리채를 안 놓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저에게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아주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힘을 주어 밀어낸다는 게 그만 며느리의 뺨으로 손이 날아갔나 봅니다. 며느리는 제 뺨을 움켜쥔 채 아들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야, 너 천벌받고 싶어서 작정했어?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아? 지가 뭔데 나한테 손찌검을 하냐고. 이혼해. 미쳤니?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이혼하자고. 너처럼 사치스러운 여자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누구 마음대로 내 인생에 흠집을 내겠대?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남편이 태어난 얼굴로 아들과 며느리를 중재하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서도 다 들리더라. 한쪽이 이혼하고 싶으면 논의를 해야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니? 남편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고 며느리는 제 남편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아주 모자란 것들이 신의 딸을 모욕하는구나? 니들 두고 봐. 니들 집에 아주 재앙이 내릴 테니까. 그러더니 획 나가버리는 겁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단 짐을 챙겨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고단할까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약국으로 출근을 하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우리 병원 응급실로 오고 계세요. 병원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걸 보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무당 사돈의 말이 떠오르면서 정말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더 무섭더라고요. 일단 아들은 긴급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실 앞에 있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일을 잘 처리해야지. 보험금 20억이 날아가게 생겼어.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몸을 숨긴 채 계속 듣는데 며느리랑 무당 사부인이더군요. 어떡하지? 더 먹였어야 했나?
아무래도 하는 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모르는 척 모습을 드러내니 두 모녀가 새초롬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것 봐요. 우리 애한테 막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예요? 그깟 돈이야 또 벌면 되지. 김서방이 우리 애한테 손찌검까지 했다면서요? 그쪽 따님은 시아버지한테 침도 뱉던데요? 예? 순간 사부인도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자기 딸의 흠은 바로 합리화를 하더군요.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아드님과 결혼하면서 아주 성격이 예민해졌네요. 분명 천생연분이었는데 부모가 끼어드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사고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물으니 무당 사부인이 당황하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는 건 얜데 넌 아니? 그러면서 딸에게 슬쩍 떠넘기는데 며느리도 당황하면서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저라고 알겠어요? 연락도 어머니가 먼저 받으셨잖아요. 너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 제가 좀 바빠서. 솔직히 어차피 이혼할 사이잖아요. 저도 의리로 온 거예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은 뒤여서 그런지 두 모녀의 낌새가 영 수상하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남편과의 상의 끝에 두 모녀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하러 갔는데 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숙자시죠? 여기 와보셔야겠네요. 설마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경찰을 불이 나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여준 건 싸늘한 주검이 된 며느리와 사부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두 모녀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전날 며느리와 사부인은 아들의 수술 시간이 길어지자 밥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드세요. 뭐라도 좀 사다 드려요? 누가 봐도 사주기 싫은 얼굴로 묻길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 안 묻고 쌩하니 사라지더라고요.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아들이 사고가 난 건 가슴이 저렸지만 아들의 선택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했다 싶었어요. 그 사이 급한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들이 위독하대. 그래, 알아. 그래도 우리 아들 잘 이겨낼 거야.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으면 돼. 우리는 부모잖아.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는데 형사가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아직 수술 중인가 봐요. 네. 저희가 블랙박스랑 CCTV 위주로 조사를 해보니 아드님이 졸음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전날 아드님이 술을 드셨거나 하진 않았나요? 그날 아침에도 저랑 통화했어요. 전혀 졸린 기색도 아니었고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조금 전에 사부인과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한 건가? 아드님 상황은 안타깝지만 다행히 사고 순간에 가드레일을 받으셔서 다른 부상자나 피해자는 없습니다. 블랙박스로 보인 아드님이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최대한 버티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렇긴 한데 졸음운전이었으면 아드님이 귀책사유라서 상황이 좀 피곤해지긴 하겠네요. 형사님. 예?
아닙니다. 며느리와 무당 사부인이 주고받은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은 형사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아들 수술이 잘 끝나기를 기다렸고 수술을 마친 담당이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수술은 잘 됐는데 의식을 되찾을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들이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던데요. 지금 조사를 맡겨놨으니까 금방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저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를 수술한 거고요. 남편과 사고 난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돼야 다시 면회가 된다기에 남편이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가 있다고 애가 깨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갑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없어, 절대. 우리 아들 깨어날 거고 나 잠기 밝잖아. 내가 휴대폰 소리 잘 듣고 있을게. 집에서 병원까지 20분 거리잖아. 일단 남편 말을 듣고 집으로 가긴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여보, 아무래도 난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일단 밥 좀 한술 떠요. 같이 갑시다. 지금 밥이 넘어가? 먹어야지.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건강하게 안 버티면 누가 우리 아들을 지켜? 남편의 말이 맞더라고요. 도저히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먹으니 먹히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의심이 가는 점을 말했어요. 아까 애 수술방 들여보내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사부인이랑 세아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 무슨 소리? 그러니까 일을 잘 처리했어야지. 보험금 20억이 날아가게 생겼다. 사부인이 그러니까 세아가가 뭘 더 먹였어야 했나? 이러더라고. 뭐? 아니, 둘이 병원에 오긴 했었어? 어머, 그러네? 왔다가 저녁 먹고 온다고 했는데 안 돌아왔네? 정신이 없어서 두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죠.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던 남편이 아무래도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날 박는 대로 신고를 합시다.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해야지. 조사해야 증거를 찾지.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들은 말로도 신고가 될 수 있을까? 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맞다. 우리 아들 공인인증서가 나한테 있어. 보험 조회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갖고 있었다고? 우리 애가 알뜰살뜰했잖아. 청약통장 다 부어서 아파트 받아야 하는데 직장에 있어서 넣기가 힘들다고 나한테 넣어달라고 공인인증서 줬었거든. 아직 1년 안 지났으니까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아들이 의식이 없었고 사부인과 며느리의 말밖에 없어서 뭐라도 확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보험 조회를 하는데 글쎄 아들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가입자도 수혜자도 모두 며느리로 돼 있었습니다. 아들 몰래 카드 발급을 받으려고 휴대폰을 숨겼다더니 그때 든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정황이 심상치 않았고 다음날 신고를 하려고 한 건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만 거죠. 그 모든 생각이 뒤엉킨 채 형사에게 물었어요. 이 둘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녀신데 두 분이 여행을 가다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차 안에 여행 가방도 실려 있었고 내비게이션에 찍힌 장소도 리조트였고요. 뭐라고요? 남편과 사위가 사고로 의식이 없는데 모녀가 여행을 갔다니.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이상해서 안 그래도 뵙고 싶었는데 마침 오셨네요. 남편분에게 연락하려고 했더니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이 없으시다고 하고. 근데 아내가 친정엄마랑 여행을 갔다. 뭔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신고하려고 했었어요. 혹시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들이 사고 나기 1시간 전에 저랑 통화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코가 맹맹하기에 감기에 걸렸나 생각만 했어요. 며느리랑 이혼할 예정이어서 그날 저녁에 짐 챙겨서 본가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오면 봐야겠다고 생각만 했죠. 그래요? 이혼 예정이었군요. 아드님 상태가 나쁜 것 같진 않았고요.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예. 아들이 수술실 들어가고 나서 며느리랑 사부인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부인이 보험금 20억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뭘 더 먹일 걸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앞으로 든 보험을 찾아봤는데 생명보험이었더라고요. 보장 내용도 확인해 보셨나요? 네. 보장 내역이야말로 우리 부부가 사부인과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확신한 이유기도 했습니다. 사부인이 보험금 20억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했는데 아들 생명보험금도 사고로 떠났을 때 받는 금액이 20억이었어요. 형사와의 면담을 마친 뒤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저랑 남편은 황망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저렇게 돼서 신고도 못하게 됐네. 일단 장례는 치러줘야겠지? 며느리였으니까. 사부인이기도 했고. 그러나 사부인과 며느리의 합동 장례식장은 난리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웬 여자들이 황급히 들어오기에 놀라서 온 문상객인 줄 알았는데 글쎄 사부인의 채권자들이었더라고요. 이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테 야금야금 뜯어간 돈이 몇 천인데. 딸까지 갔다는 게 사실이에요? 여자들이 저에게 와서 묻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제 며느리랑 사부인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장례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 여자가 사기 안 쳤어요? 딸이 대기업 다니는 한의사 아들을 물었다던데. 그래서 우리한테 곧 돈 갚아준다고 했어요. 순간 며느리와 사부인이 긁은 아들의 카드값이 생각나더라고요. 갚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갚았으면 이렇게 열받진 않죠. 뭘 어떻게 빌려갔는데요? 한 달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뜯어갔어요. 아니, 이제 무슨 명목으로요? 처음엔 용한 무당인 줄 알았죠? 그럼 복채를 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복채는 또 따로 냈죠. 여기 당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당했어요. 처음엔 용한 무당인 줄 알고 만났다가 나 도와주면 복 받을 거라고 돈을 야금야금 뜯어가더니 나중에는 목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 복채가 얼만 줄 아느냐고. 요즘은 복채도 카드로 받아서 정산이 좀 걸려서 그런다나 뭐라나. 아휴. 어머, 그래 놓고는 입을 싹 씻는 거예요. 차용증 썼냐면서.
무당한테 와서 이러면 벌 받는다고. 자기 신한테 빌 거라고 협박까지 했다니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피해자들을 모았더니 100명이 넘어요. 단체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그 딸도 보통이 아니었잖아. 저도 곧 신내림 받을 거라면서. 예? 그래봤자 그 모녀 둘 다 사기꾼이에요. 신내림 안 받았어요. 그 모녀 사기단 남편감 찾는다고 취업한다더니 결국 성공하길래 순간 혹했잖아요. 정말 저 모녀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가 차더라고요. 저를 포함해 문상객 대부분이 사부인과 며느리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관두고 싶었는데. 피해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저에게 하소연하는 바람에 사흘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리통에 형사들도 계속 오가면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갔어요. 어떻게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었나 싶어 제가 한심하고 자식 일이었으니 더 강하게 반대를 했어야 했나 싶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위로했어요. 여보, 우리 잘못도 아니고 우리 아들 잘못도 아니야. 그래도 더 말릴 걸 그랬어. 더 알아볼 걸. 너무 쉽게 믿었어. 믿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 잘못이지. 아들이 저렇게 됐는데.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잘못한 게 어딨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그 모녀가 잘못한 거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잖아. 아들이 깨어나는 거. 저는 남편과 함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도 아들은 아직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아들이 깨어나야 모든 정황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아들이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얼굴이 매끈해질 즈음 눈을 뜨더라고요. 괜찮아? 엄마 알아보겠어?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 들을 걸.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뭘 잘못해. 다 내가 잘못한 거지. 아빠도 죄송해요. 우리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아직 상황을 모르는 아들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혼인신고하자마자 일을 관두겠다고 해서 당황했었는데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고 눈물까지 흘리는데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결혼했으니 주변에 선물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 몰래 카드 발급을 받아서 쓴 돈만 한 달에 몇 억이었는데 내역을 보니 다 명품이더라고요. 우리 집에 없었던 거 보면 다 장모님 댁에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선물로 그 비싼 걸 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너희 장모 집에 있는 것 같다고? 혹시 그 집 비밀번호도 알아? 알죠. 근데 함부로 들어가는 건 무담 침입이라. 그 집 누구 명의로 된 집이야? 와이프 명의로 된 거로 아는데. 그래? 그럼 들어가도 되겠다. 네? 그래도 이혼할 건데 어떡해. 이혼 안 해도 돼. 네? 싫어요, 엄마. 저 이혼할래요. 진짜 카드 내역서 몇 억짜리 받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미 청약 받느라 대출도 몇 억을 했는데 명품 쇼핑으로 쓴 몇 억이라니.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알뜰살뜰 살았나 싶고
모든 게 허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찾아야지. 우리 맘대로요?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낼지 몰라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일단 네가 사고 나기 전에 감기약을 먹었었다던데. 네, 먹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아무리 이혼할 사이라도 약은 챙겨줘도 되지 않냐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무슨 약이었어? 모르겠어요. 차처럼 마시는 감기약이라고 해서 한 컵 먹고 나갔는데. 조사해보니 네가 감기약을 과다 복용했대. 그래서 약효가 발휘되면서 순식간에 잠이 오듯이 의식을 잃었을 거라고 하더라. 맞아요. 아무래도 일부러 먹인 것 같아. 아들도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고소할래요. 못해. 왜요? 설마 아내였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이혼으로는 못 끝내요. 고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왜요? 증거가 없어서? 제가 그냥 감기약 먹은 거라서. 그 사람이 감기약을 산 증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놨더라고. 네? 역시 몰랐나 보네. 남편이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정말이에요? 근데도 왜 고소 안 하셨어요? 엄마도 하지 말라고 할 건 아니죠? 아빠 말이 맞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요?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났어. 네? 너 의식 없는 사이에 둘이 여행 가다가 사고가 나서 손 써볼 틈도 없이 갔다는구나. 아들은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생각을 정리하더니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일부러 저한테 감기약을 과다 복용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고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두 모녀한테 돈 뜯긴 사람들도 많더라고. 진짜 무당도 아닌가 봐. 그날 이후 아들은 가뜩이나 병상에 있는데 며칠을 끙끙 앓더라고요. 형사들은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피의자가 세상을 떠나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정말 여행을 가려고 한 걸까요? 아, 맞다. 리조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사람이 리조트에 장기 투숙을 예약해놓고 미리 짐을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장기 투숙 날짜가 다 지나서 짐을 찾아가 달라고 하네요.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무당 사부인과 며느리가 가려고 했던 지방 리조트로 갔습니다. 갔더니 직원이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방을 비워야 하는데 가져다 놓으신 집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저희도 오늘 알았어요. 일단 짐 좀 살펴볼게요. 아들을 대신해 온 척 짐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남편도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가져다 둔 모든 짐이 아마도 제 아들 카드로 긁은 것으로 예상되는 명품들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직 다 뜯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카드로 산 건 일단 가져가야겠다. 카드 내역이랑 비교해봅시다. 저랑 남편은 거기 있는 명품과 아들의 카드 내역을 비교해
물건을 골라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 환불은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처분해서 아들의 카드비를 메꿀 수 있겠더라고요. 파는 건 아들이 했어요. 아들이 새 상품이라며 가격을 살짝 낮춰 온라인 중고장터에 올렸더니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의식을 잃은 사이 아들의 몇억 원대 카드값은 저희 부부가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처리하자고 아들이 이것 때문에 눈이 퀭해진 상태로 사부인과 며느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생각을 하니 속이 터지더라고요. 덕분에 물건을 모두 팔아서 우리 부부가 쓴 몇억 원대의 돈도 웬만큼 메꾸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도 해지했어요. 단기간에 거액을 받으려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보험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본인 확인이 필수인데. 그러고 보니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다고 했던 것도 같은데. 혹시 연락처 알아? 비록 사부인과 며느리는 세상에 없었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쪽에서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내가 남편 보험 들겠다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잘못이 왜 없어요?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말도 안 돼. 아드님이 사고 나고 기억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전 분명 본인 확인 다 받았어요. 사부인이 세상을 떠난 건 이미 아는 눈치였고 어차피 증거 있냐면서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경찰의 협조를 받아 사부인과 며느리, 보험 설계사가 만나는 모습이 찍힌 식당 CCTV를 찾아냈습니다. CCTV까지 보여주니 보험 설계사가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이런데도 우리 아들을 만나서 확인받았다고요?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워낙 많은 고객을 소개해주신 분인데 사위가 너무 바빠서 그런다기에 편히 좀 봐드린 것뿐이에요. 이렇게 비싼 생명보험을 드는데 이상한 건 없었어요? 보험료가 비싼 대신 보험 승인이 나는 시점부터 바로 보장을 받게 돼 있던데. 고객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품이 출시된 건데. 본인이 이 보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비싸니까? 아니요. 이런 보험이 있냐고 물으시길래 대신 보험료가 비싸다고 했는데도 바로 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 보험 설계사를 신고했고 바로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낸 것도 아닌데 아깝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웬만한 일은 다 처리했는데도 어딘가 찝찝하게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퇴원 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냈어요. 몸이 다 회복된 게 아니어서 돌봄이 필요하기도 했고 충격을 다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방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치더라고요. 아들, 너 아직 그렇게 뛰면 안 돼.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게 왜 안 중요해? 엄마한테는 네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엄마, 그 사람 앞으로 예금이 꽤 있대요. 그 사람? 어? 설마 그 여자요. 그래? 그 많은 돈이 어디서... 그 순간 아들과 저는 서로의 눈을 봤습니다. 설마 사기쳐서 번 돈 아니야? 그 사람이랑 장모님이 사기쳤다던 그 돈이요? 응. 얼마나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은행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혼인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게 돼 있었어요.
아들은 법적 보호자의 권리로 예금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 그 돈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경찰한테 연락해보니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건 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돈을 보낸 기록도 다 남아있고 사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확인해보니 사기로 돈을 뜯어낸 건 분명하대. 경찰에서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그애 앞으로 있던 예금이랑 금액도 거의 일치해. 아들이 잠깐 고민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사실 잠깐 고민했어요. 보통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 두 사람이 저한테 끼친 피해도 있고 그로 인해 엄마랑 아빠도 피해를 입으셨으니까요. 맘 같아선 위로금이라도 일부 떼서 드리고 싶은데. 남편과 저는 아들이 어떤 말을 할지 알 것 같아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돈은 피해자들에게 전액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적어도 피해 금액을 웬만큼 회수하기도 했고 어쨌든 가족으로 선택했던 사람이니까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어.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해본 금액을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나도 동감. 그럼 우리 경찰한테 말하자. 다음날 형사가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려고요? 정말 감사드리긴 하지만 한편으론 여기 계신 세 분도 피해자 아닙니까? 차용증도 없고 전액을 다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세요? 아, 그러니까 일부 금액만 변상해도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마저도 선택의 문제죠. 아예 안 주신다고 해도 뭐 주겠습니까? 제가 안 돌려주길 바라세요? 전액을 돌려주신다고 해서 좀 의외긴 했어요. 사실 피해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오셔서 여전히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냐고 물으시는데 그 말인 즉슨 남편분에게라도 돈을 받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방법이 전혀 없기도 하고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보니 남편분이 좀 짠했거든요. 심지어 남편분은 목숨까지 잃으실 뻔했잖아요. 그럼 잘 된 거네요. 피해 입힌 사람들이 남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게 됐으니까. 깔끔하게 해결하고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부터 다 끊고 싶어요. 형사로서 가족분들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분과 절대 연결되지 않게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는 며느리와 사부인 모녀가 숨겨두었던 예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피해는 있었지만 점차 하나씩 잊어가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채우듯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도 긴 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어요. 몸이 회복되니 기분도 훨씬 나아진 눈치더라고요. 다만 첫 아내에게 너무 크게 대어서인지 연애에는 관심이 없네요. 저랑 남편도 약간의 트라우마는 남았습니다. 둘 다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종종 예전과 다른 피로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늘이 도와 우리 가족이 원래의 삶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짜 무당이었던 사부인이 말하는 신보다야 우리를 도운 신이 진짜 신이겠죠? 이번 일을 통해 신에 대해 믿지 않았던 저는 오히려 우리 모두를 돕는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또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그 인연을 통해 악연을 잊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그 일 이후 합가한 아들이 독립할 생각을 안 하네요. 오늘 저녁은 자기가 하겠다며
또 솜씨 없는 저녁상을 차릴 것 같아요. 다시 살아서 돌아온 아들인데 맛있게 먹어줘야겠죠? 이제는 이런 농담도 할 수 있을 만큼 함께 일상을 살게 되어 그저 행복한 요즘입니다.